달빛 아래 만남. 옛날 개성에 이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18살로 건장하고 용모가 단정했다. 저 총각 좀 보게. 얼굴도 훤하고 제주도 비상하다던데 정말 부럽구먼. 그러게 말야.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길거리에 다닐 때도 책을 읽고 다닌다던데 나중에 아주 크게 성공할 것이 틀림없어. 이생이 길을 지나갈 때면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듯이 한마디씩 칭찬을 했다. 이생은 일찍부터 배움에 뜻을 두어 남달리 글을 짓는 솜씨가 뛰어났다. 그런데 저기 아랫마을 사는 최가댐댁 교수도 글재주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네. 눈같이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에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누가 데려갈꼬?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아낙네가 방망이질을 하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이선비와 최 교수는 누가 보아도 탐을 낼만 해. 멀리서 이생이 지나가는 것을 본 아낙네가 빨래를 꼭 짜며 거들었다. 오늘도 이생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서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당으로 가려면 선중리란 곳을 지나야 했다. 선중리는 바로 최 교수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생은 서당을 갈 때면 언제나 최 교수의 집 담장을 지나쳤다. 담장을 따라 수양보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다리도 아픈데 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갈까? 이생은 나무 그늘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았다. 향긋한 꽃향기가 코 속으로 흠뻑 스며들었다. 이 집이 똑똑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최 교수가 사는 집이렸다. 어디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 이생은 나무에 기어올라 담 안을 엿보았다. 담 안 마당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했고 이 꽃 저 꽃 위로 나비와 벌과 새들이 날아다니며 봄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아가씨는 어디 있을까? 이생은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가씨를 찾았다. 꽃숲 사이로 조그마한 누각이 보였다. 반쯤 걷어올려진 발 뒤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놓고 있었다. 바로 최 교수였다. 과연 아름답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이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술을 놓고 있는 최 교수는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 같았다. 최 교수는 술을 놓다가 바늘을 멈추고 시를 읊었다. 내 홀로 사창에 앉아 수놓기도 싫어졌는데 100가지 꽃숲 속에 새꼬리 단정이 울고 있네. 무단히 원망하는 것은 불어오는 동력 바람이요. 말없이 바늘을 멈춰 이내 생각 하염없어라. 길 위에 어느 집 총각 고우신 이미 초록빛 긴 소매로 버들까지 스치는가. 이 몸이 변하여 나는 제비가 된다면 들인 주렴 살짝 넘어 높은 담 넘으리라. 최 교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꼭 갖다 댔다. 이생은 아가씨의 시를 듣자 끓어오르는 흥분과 기쁨을 참을 수 없었다. 아, 아가씨 마음도 내 마음과 같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어찌 남의 집 담을 뛰어넘는단 말인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이생은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옳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시를 지어서 보내는 거야. 아가씨를 그리워하는 내 마음을 글로 알려주자. 내가 왜 미리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생은 손뼉을 쳤다. 그날 이생은 최기수에게 보낼 시 세수를 지었다. 이생은 자기가 쓴 시를 읽고 또 읽어 보았다. 이만하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이생은 시가 적힌 종이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최대감 집으로 뛰어갔다. 어떻게 시를 전해줄까? 나뭇가지에 올라가 던질까? 아니야. 바람에 날아갈지도 모르지. 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이생은 공연히 담 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뒹굴고 있던 기와장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때 퍼뜩 이생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고, 발이야. 옳지. 이 기와장을 이용해야겠다. 여기에 종이를 매서 담 안으로 넘기면 되겠는데. 이생은 기와장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생은 시 세수를 적은 흰 종이를 조심스럽게 기와장에 묶었다. 그리고 담 안으로 휙 던졌다. 퍽! 이생은 떨리는 가슴을 죄며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항아야, 항아야, 이게 무슨 소리니? 최기수는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시녀 항아를 불렀다. 네, 아가씨. 담 밑에 웬 기와장이 떨어져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깨진 기와장 틈에 하얀 종이가 끼어 있사옵니다. 항아야, 빨리 주우도록 해라. 최기수는 시녀 항아를 시켜서 흰 종이를 주우게 했다. 이게 뭘까? 최기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흰 종이를 펼쳐 읽었다. 아, 이럴 수가. 어찌 내 마음을 알았을까? 최기수는 시를 읽고 또 읽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최기수는 곧장 방으로 들어와 붓을 들어 종이 쪽지에 쓰기 시작했다. 그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도련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황혼역에 만나기로 약속하지요. 최기수는 종이 쪽지를 다시 기와장에 매달아서 담 밖으로 던졌다. 아니, 답장까지? 황혼역이라?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구나. 이생은 뛸 듯이 기뻤다. 해님이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장밋빛 밝은 저녁 햇살이 온 마을을 휘감았다. 오늘따라 황혼이 무척 아름답구나. 빨간 빛이 최기수의 수줍은 얼굴 같아. 서둘러 가야겠다. 이생은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최대감댁 담 밑으로 갔다. 조금 있자 담 너머에서 뭔가가 아래로 뻗어 내려왔다. 저게 뭘까? 이생은 가까이 가보았다. 그것은 그네줄이었다. 이생은 그네줄을 잡고 담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 해가 뉘어 넘어가자 어느새 동산 위에는 둥그스름한 달이 두둥실 떠올랐다. 달빛에 비친 꽃나무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이러다가 누구에게라도 들키면 큰 망신인데. 이생은 최기수를 만나게 되어 기뻤지만 사람들 눈에 띌까
겁이 났다. 최 기수는 어디 있는 것일까? 이생은 어둠 속에서 최 기수를 찾았다. 도련님! 최 기수는 꽃숲 속에서 향아와 함께 꽃을 꺾고 있다가 빨간 꽃을 따서 머리에 살짝 꽂으며 이생을 보고 방긋 웃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소녀라고 이생은 생각했다. 최 기수는 이생에게 살며시 다가오더니 달을 향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시 한 수를 읊었다. 복사꽃가지 사이로 꽃은 피어 화려하고 원앙새 베개 위로 달림은 휘황해라. 이를 듣고 있던 이생이 최 교수의 뒤를 이어 조용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어쩌다 봄 소식을 행여 전치 마을 올 것을 비바람 무정함도 그 또한 슬프구나. 이생의 시를 듣고 있던 최 교수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도련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도련님만을 그리워했고 앞으로도 100년 만년 같이 살며 즐거움을 갖고자 생각하고 있사온데 어찌 그리 서운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결심했사옵니다. 비록 이 일이 탄로나서 아버님과 어머님께 꾸중을 듣는다 해도 한평생 도련님만을 모시고 살 것을 맹세하였나이다. 그러니 도련님도 산의 대장부로서 당당해지옵소서. 최 교수는 이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씨! 이생은 최 교수의 다부진 말에 조금은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향아야, 뭘 하고 있느냐? 방 안에 들어가 과일과 술을 준비해라. 최 교수는 향아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혹 들릴 뿐 사람의 소리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달빛을 받은 흰 꽃들이 청초하기 그지없었다. 아가씨, 저곳은 무엇이오? 이생은 꽃숲 옆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곳은 우리 집 북쪽 동산에 있는 작은 다락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저를 유달리 예뻐하고 귀여워하십니다. 외동딸이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연못가에 이렇게 집을 지어주시고 온갖 꽃들을 심어주셔서 꽃숲을 이루었지요. 봄이면 저희 집에는 꽃내음이 가득 차고 나비며 벌, 새들이 날아와 쉬어간답니다. 여기서 저는 향아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디서 사시나요? 이생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았다. 부모님은 안채에 계십니다. 여기서 안채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아무리 크게 웃고 떠들어도 부모님 계시는 곳까지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교수는 이생을 안심시켜 주었다. 둘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맛있는 과일과 향기로운 술과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도련님, 어서 앉으세요. 도련님과 저의 첫 만남을 기리는 뜻에서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자, 잔을 받으세요. 최 교수는 다소곳이 앉아 두 손으로 술병을 잡았다. 허허, 아가씨, 꿈만 같소. 이생은 최 교수가 따라주는 향기로운 술을 받았다. 도련님, 도련님과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옵니다. 저는 도련님과 평생토록 같이 살고 싶사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밤을 지내심이 어떻겠습니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최기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생은 최기수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다. 가라앉았던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을 하였다. 어디로 가는 게요? 이생은 최기수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다 왔사옵니다. 여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 다락이 있사옵니다. 자, 올라가시지요. 최기수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북쪽 창문으로 들어갔다. 이생은 사닥다리를 밟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어휴, 꽤 높은 곳이군요. 그런데 이 다락방엔 참 귀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생은 다락방의 벽에 걸려있는 두 폭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다락방에는 붓과 먹, 벼루, 화선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도 깨끗이 닦여져 있었다. 그림이 정말 좋군요. 저 시는 누가 지은 것인지 참으로 명시군요. 이생은 시와 그림을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련님, 이제 별당으로 가시지요. 자, 이쪽으로. 최기수는 별당으로 이생을 안내했다. 정말 대단하오. 여기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이생은 별당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고 비단 이불도 아랫목에 깔려 있었다. 이생은 며칠 동안이나 집에 가지 않고 최기수와 지냈다. 내가 여기 머무른 지도 벌써 사흘이나 지났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내가 없어졌다고 큰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오. 자나 깨나 내 생각을 하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오. 이생은 부모님이 걱정되었다. 도련님, 듣고 보니 그러하옵니다. 서둘러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최기수는 이생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이생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지만 이생은 그 뒤로도 최기수를 못 잊어 매일 밤 찾아왔다. 옹고집전. 옛날 옹당 마을에 심술궂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성은 옹, 이름은 고집이었지요. 옹고집은 어찌나 욕심쟁인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았어요. 남의 밭에 몰래 멧돼지를 풀어 농사를 망쳐놓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 논밭이 물에 잠기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옹고집에게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옹고집은 어머니가 먹는 밥도 아까워서 하루에 찬밥 한 덩이, 식은 죽 한 그릇만 드렸지요. 차가운 방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덜덜 떨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다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건만 이제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아이고 서러워라. 여든 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오. 옹고집은 도리어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옹고집은 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면 때려서 내쫓기 일쑤였지요. 옹고집의 소문은 퍼지고 퍼져 이름 높은 스님 학대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학대사는 허름하게 차려입고 옹고집내로 향했지요.
주인 계시오. 저는 학대사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시주를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옹고집이 달려 나왔어요. 강쇠야, 먹새야, 뭐 하느냐? 이 땡중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옹고집은 하인들에게 학대사의 손발을 묶게 한 뒤 새 꼬챙이로 귀를 뚫고 볼기를 40대나 쳐서 내쫓았어요. 듣던 대로 고얀 놈이로구나. 내 꼭 버릇을 고쳐놓겠다. 학대사는 절로 돌아와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종이에 붉은 글씨를 써서 척 붙이니 인형이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뭐예요. 내가 가서 옹고집의 못된 심보를 고치도록 해라. 가짜 옹고집은 휘청휘청 옹고집내로 향했어요. 가짜 옹고집은 옹고집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어요. 강쇠야, 먹새야,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하인들은 가짜 옹고집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내 놈은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행태를 부리느냐? 가짜 옹고집도 지지 않고 맞섰지요.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배꼽 옆에 난 점이며 흰머리가 난 자리며 옷에 난 구멍까지 똑같았어요. 옹고집의 아내와 며느리도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지요. 두 옹고집은 투닥거리며 서로가 진짜라고 싸워댔어요. 마침내 둘은 사또를 찾아가 진짜를 가려달라고 했지요. 사또는 두 옹고집에게 가족과 살림살이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희 아비는 옹송이였고 옹고집이 더듬더듬 말하였어요. 가짜 옹고집은 막힘없이 잘잘 읊었지요. 저희의 아비는 엉성, 할아버지는 만성, 증조 할아버지는 맹성입니다. 저의 재산은 곡식이 2100석이요. 말 6필에 돼지가 22마리. 허허, 내가 진짜 옹고집이로구나. 사또는 옹고집에게 곤장을 쳐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옹고집은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옹고집은 거짓골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밥을 얻어 먹었지요.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면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로구나. 스님들을 때려서 내쫓고 어머니도 함부로 대했으니 옹고집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결국 벼랑 끝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갑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벼랑 위로 나타나 말했어요.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제 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죽기 전에 어머니와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뭐니 없겠습니다. 좋다.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노인은 옹고집에게 빨간 글씨가 적힌 종이를 주고는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에게 노인이 준 종이를 붙이자
다시 지푸라기 인형으로 변했어요. 그 뒤로 옹고집은 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끼니마다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스님에게는 후하게 시주를 했지요. 옹당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옹고집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어휴,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목이 마르지 뭐예요? 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아,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기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하, 별일도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기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아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 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이제야 살겠네. 나무꾼은 펑펑 솟은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얼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 뱀을 삼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째? 이제 나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왜 삼킨 거야? 아이고, 나 죽었어. 죽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아니,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뒤질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 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아니,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글쎄 말이야.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럼 그때 그 장기의 꽁지 깃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 깃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놓았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셈으로 함께 갑시다. 자, 어서 앞장서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그 말을 하다가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에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지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쳐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되보십시오. 억! 억!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스며시 띄었어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난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네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것을요. 산삼과 이무기. 옛날에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 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세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두 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말이에요.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산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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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안았지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의리동이도 옳지, 옳지 하며 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바구니를 엮었지요. 근데 누가 내려가지? 의리와 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질을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는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의리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넣은 뒤 가비는 소리를 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의리동이는 얼씨구나 어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어이, 의리야! 어이, 동이야! 욕심이 난 의리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데려다 못 대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린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아, 그런데 이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탈하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온 뒤에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에게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지요.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을이와 동이는 이무기의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지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을이 집과 동이 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늙도록 잘 살았대요. 주인집 아들과 머슴. 옛날 어떤 마을에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머슴은 과거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머슴은 말고비를 잡고 성큼성큼 걷고 있었지요. 머슴과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났어요. 이리야, 이리야. 머슴은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몰았지요. 아, 이 무슨 고생이람. 과거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참 좋겠구만.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투덜투덜 거렸지요. 시간이 흘러 고개를 하나 넘으니 주인집 아들은 배가 고팠어요. 밥 광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었어요. 머슴도 무척 배가 고팠는데 말이지요. 서방님, 저도 배가 고파요. 이놈아, 양반이나 배가 고프지 머슴도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머슴을 윽박 지르더니 계속 자기만 먹었어요. 한참 밥을 먹고 있던 주인집 아들이 갑자기 똥이 마려워졌어요. 그래서 똥을 누러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배가 무척 고팠던 머슴은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쌌어요.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머슴이 말했어요. 서방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똥이 되긴 뭐가 똥이 돼?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모두 똥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 똥이냐? 그거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갔지요. 고개를 하나 더 넘으니까 떡장수가 보였어요. 배가 고팠던 주인집 아들은 말하였지요. 야, 떡 하나만 사와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런데 머슴이 떡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오네요. 야,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리니? 아, 머리가 가려워 득득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그걸 찾느라고요. 이렇게 해서 떡도 머슴이 먹었죠. 또 한국에 넘으니까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네요. 야, 죽 한 그릇만 사와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 그런데 머슴이 죽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오는 거예요.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휘휘 젓니?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더니
글쎄 코가 한 덩어리 빠졌어요. 그걸 건지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 그래서 죽 한 그릇도 머슴이 다 먹었지요. 주인집 아들은 꼬르륵 꼬르륵, 머슴은 꺽꺽 그러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머슴아,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거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나무 장사 한 명이 나무를 지고 무거워서 쩔쩔대며 지나가는 거예요. 머슴은 나무 장수가 너무 불쌍해서 말을 줘버렸지요.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보니 머슴이 한 손으로는 말굽비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코를 감싸준 채 눈을 감고 서 있는 거예요. 야, 말은 어디 두고 너만 서 있는 게냐? 머슴은 깜짝 놀란 척 대답했어요. 어라? 말이 어디 갔지? 말이 어디 갔지? 도련님, 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 머슴 때문에 떡도 못 먹었지, 죽도 못 먹었지, 이제 말까지 잊어버렸지.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머슴의 등에다 이렇게 써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머슴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때려 죽여라. 머슴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스님이 등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머슴이 집으로 가면 죽게 생겼지 뭐예요.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말을 줬더니 그만 죽게 생겼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군. 스님은 머슴의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 주었어요. 머슴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지요. 이게 뭐야? 어디 보자. 머슴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머슴이의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거참 이상하다. 주인은 갸웃갸웃하면서도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머슴은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지요.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야 할 머슴이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지 뭐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망태에 넣어 강물에 던지게 했지요.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강가의 나무에 걸렸지 뭐예요.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그릇장수가 다리를 절며 지나가네요. 머슴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아하, 좋구나. 내 다리가 다 나았네. 그릇장수는 궁금해서 보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망태 속에서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하고 있으면 다리가 낫는다게 그렇게 했더니 정말 멀쩡하게 다 나았지 뭐요.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 장수는 머슴을 꺼내주고
자기가 망타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머슴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그 사이에 머슴은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지요. 주인집 식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주인님 덕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기가 솔깃해졌지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나? 하고 물었지요.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뜨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솥을 쓰고 줄레줄레 강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머슴은 그릇 장수를 망태에서 꺼내주고 그릇이랑 말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줘서 보냈지요. 그리고 기와집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박연폭포와 박진사. 옛날, 아주 먼 옛날, 천마산 아래 어느 마을에 박진사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찌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인물은 또 어떻고 얼마나 훤칠하고 잘났는지. 에이그 그러면 뭐해. 병든 어머니 모시고 벼슬길에도 못 오르고 장가도 못 간 채 나이만 먹고 있으니 그랬답니다. 박진사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글공부 대신 농사일을 해야 했지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시집 온다는 처녀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답답할 때면 한바탕 퉁소를 불어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이었어요. 박진사는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천마산 골짜기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지요. 혼자 가자니 방 안에만 누워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물놀이나 가시지요. 시원한 폭포수 아래에 계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아니네. 오늘은 어쩐지 몸이 더 무거운 게 내 걱정은 말고 벗들이랑 오랜만에 즐겁게 놀다 오게나.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게 하고 싶었지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집에 남겨둔 채 퉁소를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섰답니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시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아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네.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무슨 쓸데없는 걱정인고.
한편 친구들과 천마산에 오른 박진사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각자 집에서 장만해온 음식에 과일에 술 한 잔까지 들고 나니 친구들이 흥을 돋았어요. 거 오랜만에 자네 퉁소소리 한번 취해봄세. 그거 좋지. 박진사, 어서 불어보게나. 친구들의 성화에 박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풍소를 불었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 시원한 폭포 소리에 섞여 퉁소 가락은 여느 때보다 더 구슬프고 아름다웠지요. 얼씨구 좋구나. 좋다. 박진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풍소를 풀었어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자 친구들이 자리를 털며 일어났어요. 여보게, 박진사, 해 떨어지기 전에 그만 내려가세. 친구들이 말을 건네도 박진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온갖 시름을 털어버리듯 퉁소 연주에 흠뻑 빠져든 것이지요. 신선이 따로 없네 그려. 우리 조용히 가자고. 저 친구야 또 언제쯤 이런 시간을 내겠나. 박진사, 우리 먼저 내려갈 테니 곧 뒤따라오게. 친구들은 박진사를 두고 먼저 산을 내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새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퉁소를 풀었어요.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 깊은 연못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사는 용녀가 박진사 퉁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아,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내 이 연못 속에서 천년이나 살았건만 이토록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용녀는 이끌리듯 퉁소 소리를 따라 물 밖으로 나왔어요. 폭포가에 퉁소를 부는 박진사가 보였지요. 용녀는 넋을 잃고 박진사를 바라보았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그래, 저희를 연못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야겠다. 용녀는 용의 모습을 감추고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퉁소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에게 다가갔지요. 인기척에 고개를 든 박진사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웬 아가씨가 하늘 푸른빛이 도는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꿈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누신지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소녀는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퉁소 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그만. 허허, 공연히 내가 아가씨에게 폐를 끼쳤나 보오. 아니옵니다. 오히려 선비님의 퉁소 소리가 소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집에 누워 계신 병든 아버님께도 한 곡저 들려주신다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병든 아버님이라는 말에 박진사는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뜻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요. 아가씨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니, 집에 가자더니 폭포 아래로 가는 건 무슨 까닭이요? 이 근처에서 집이라고 못 봤는데. 선비님, 눈앞에 집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박진사를 부둥켜 안았어요. 박진사가 놀라 아가씨를 떼어 놓으려 하자 아리따운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무시무시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연못 속에 사는 용녀이니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천년만년 살자꾸나. 이건 나라. 어서 이 손 놓지 못할까? 박진사가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인간이 어찌 용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용녀는 박진사를 안고 검푸른 연못 속으로 붕덩 뛰어들었지요.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 박진사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답니다. 밤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올랐어요. 몇 날 며칠 산속을 헤맸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혹시 몸도 마음도 지친 어머니는 폭포가에 앉아 흐느껴 울었어요. 아들아, 내가 날 버리고 간 모양이구나. 그동안 내가 이 못난 애네에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내 어찌 널 원망하겠느냐. 어느 하늘 아래서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어머니는 하루를 꼬박 흐느끼다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마산 골짜기에 박진사와 그의 어머니가 빠진 폭포를 박연폭포라고 불렀답니다. 폭포에서 퉁소가락이 들리는 것은 아직도 연못 속에 갇혀있는 박진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퉁소를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살림만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15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남매를 낳고는 80살이 넘도록 평생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2 어린 아이만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일만 했던 것이지요.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보느라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일만 하며 살았어요. 어느새 할머니도 때가 되어 저승에 가게 되었어요.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온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래, 이승에서 사는 동안 세상 구경은 잘 하였느냐? 세상 구경이라니요.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답하니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가? 할머니는 주눅이 들어 답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어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말이지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아, 얼마 전에 옆집에 집 한 단을 빌려준 적은 있는데. 염라대왕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세상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았구나. 평생 자기 살림만 하며 살아온 그대는 도로 이승으로 가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켜주는 일이나 해라. 염라대왕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니, 평생 일만 하며 살다 저승에 왔는데 도로 이승에 가서 또 일을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승에서 명을 내리면 환갑 인간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할머니는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개로 환생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일할 맛도 나지 않았지요. 며칠 동안 기운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던 길에 어디서부터인가 개 한 마리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했는데 마침 잘 되었다 싶었지요. 아들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날부터 개는 아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개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저댔고 아들 말도 잘 알아들었어요. 아들은 그 덕에 도둑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살았지요. 하루는 할머니의 며느리가 고기를 잔뜩 구워둔 후에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걔는 대문 밖을 향해 앉은 채 빈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솔솔 바람을 타고 풍겨오는 고기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집이나 지켜야 하는 개야. 며느리가 모처럼 아들 먹이려고 고기를 구워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개가 된 어머니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오는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기 냄새가 솔솔 코끝을 간지르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 구워놓은 고기를 전부 먹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개가 부엌문 앞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구운 고기를 담아두었던 채반을 들어보니 고기 한 점 남김없이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궁이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개를 마구마구 두들겨 팼어요. 아니, 모처럼 돈이 생겨서 고기를 구워놨더니 이놈의 개가 전부 다 먹어버렸네. 아유, 이런 못된 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며느리 등살을 참지 못하고 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고기 좀 집어먹었다고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은 것을 생각하니 개는 한없이 서러웠어요. 개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동네 어귀를 서성이다 옆마을에 사는 딸이 생각났어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딸네 집을 찾아갔지만 차마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딸을 불러봐야 딸에게는 멍멍 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말이죠. 잠시 후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왔던 딸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개를 보았어요. 딸이 손을 내밀며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딸을 보고는 그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개야,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딸은 눈물 흘리는 개가 안쓰러워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딸과 개를 유심히 보더니 딸에게 말했어요. 이 개는 당신 어머니네요. 생전의 살림을 알뜰히 해서 개가 되어 살림을 지키려고 환생한 것이랍니다. 이 모습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조선 팔도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세요. 딸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개를 데리고 오빠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님이 해준 말을 전했어요. 아들은 그때 막 집에 들어와 부인이 개를 내쫓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안타까워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은 불쌍하고 죄송한 마음에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곧바로 살림을 모두 팔아 여비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개를 커다란 바구니에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물론 바구니에는 이불을 깔아 어머니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열심히 설명도 해주면서요. 어머니, 여기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절이에요. 여기 경치가 참 좋지요. 임금님도 와서 목욕하신 곳이래요. 어머니, 여기 참 좋지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아들은 그렇게 조선 팔도를 다 다니며 좋은 숙소에서 맛난 음식도 대접하면서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걔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은 아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냇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서는 한참을 자다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가려고 하니 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땅을 치고 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다 개로 환생하여 세상 구경을 시켜드려야 한다기에 여기까지 와서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아들이 통곡하며 자초지정을 말하였더니 스님은 어머니를 만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는데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기만 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 커다란 절이 나타났어요. 스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 대웅전에 어머니가 부처가 되어서 앉아 있었어요.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아들은
스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부처가 된 어머니에게도 큰 절을 올린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내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에밀레종, 신라 경덕왕 때의 일입니다. 경덕왕은 새로운 종을 만들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들으시오. 내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복을 빌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 큰 종을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려 하오.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거리낌 없이 말해주기 바라오. 상감마마, 좋으신 생각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상감마마. 그대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곧 종을 만들도록 하시오. 네, 상감마마. 경덕왕은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종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새 종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돈과 쇠가 필요했습니다. 경덕왕은 우선 나라에 있던 황동 10만근을 내놓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종을 만들려면 더 많은 쇠와 돈이 필요할 것이오. 모자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오. 네, 상감마마. 세종을 만든다는 소식은 곧 나라 안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스님, 나라에서 부처님께 바칠 세종을 만든다지요? 네, 그래서 시주를 얻으러 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침내 모자라는 돈과 쇠가 마련되고 새 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종은 몇 달이 걸려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봉독사에 처음 새 종이 걸리는 날 경덕왕은 종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들이 많았소. 종이 아름다운 걸 보니 종소리도 아름답겠구려. 상감마마, 종을 울려보겠습니다. 그러시오. 사람들은 모두 새 종이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종소리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 종에서는 아름다운 소리 대신 쇠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아니, 종소리가 왜 이러? 종을 만든 사람들과 신하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건 종소리가 아니라 쇠가 깨지는 소리요. 몹시 실망한 경덕왕은 종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온 정성을 다해 새 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서 종소리를 들어봅시다. 경덕왕은 새 종소리를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상감마마. 읽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종은 깨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새 종인데 치자마자 깨지다니. 경덕왕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종 만드는 일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정성이 모자라는 것 같소. 정성껏 시주를 모아 다시 종을 만들도록 하오. 그날부터 다시 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경덕왕은 새 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뒤를 이어 경덕왕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 임금님에게 어머니 만월 부인이 말했습니다. 마마, 선왕의 뜻을 받들어
종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새 임금님 해공왕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따라 나란 일을 했습니다. 네, 어마마마, 꼭 세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는 다시 새 종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봉덕사의 스님 한 분이 시주를 얻으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시주를 얻으려니 마음이 무겁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은 다시 만드는 종이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마을로 들어선 스님은 어느 집 앞에 섰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봉덕사에서 온 중이요. 시주를 얻으러 왔소이다. 그러자 안에서 젊은 아낙네가 나왔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시주할 것이 없군요.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젊은 아낙네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스님 앞에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어린 계집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그래, 이리 옴. 아낙네는 계집아이를 끌어안으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에는 저와 제 딸아이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라도 시주할까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요? 스님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낙네에게 스님은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걸으면서도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여느 날처럼 부처님 앞에 나아가 빌었습니다. 부처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 소리만 듣고도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종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스님은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기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스님이 연부를 그치고 잠깐 생각에 잠겼을 때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시주를 받지 않았느냐? 스님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군. 아무도 없는데 누구의 목소리일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스님은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지만 불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때 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주를 빠뜨리지 말고 받도록 하여라. 그제야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말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가 시주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나? 스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젊은 아낙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래. 그 아낙네가
제 딸이라도 시주할까요? 하고 물었었지. 스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부처님도 너무하시지. 어린아이를 시주로 받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스님은 할 수 없이 날이 밝으면 대궐로 가 의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자 스님은 대궐로 갔습니다. 해공왕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 그대들이 의논하여 해결해 주시오. 어린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네, 상감마마. 신하들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자, 한 사람씩 의견을 말하도록 합시다. 한 신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스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종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시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부처님은 벌레 한 마리도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바칠 종을 만들면서 어린아이를 시주로 받는단 말입니까? 신하들은 옥신각신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내세웠습니다. 임금님도 신하들도 또 스님도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자 제일 나이 든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의논만 하다가는 결정이 나지 않겠소. 그러니 스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스님의 생각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네, 그게 좋겠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아무 결론도 얻지 못하고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을까? 스님은 법당으로 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며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법당 안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스님은 갑자기 머릿속이 횃불처럼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 부처님은 어린아이를 종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게 하여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라 사람들이 괴로움을 잊고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려는 거야. 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와 마을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젊은 아낙네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스님은 연부를 외웠습니다. 스님, 또 오셨군요. 아낙네가 나오며 말을 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합장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저희 집엔 정말 시주할 게 없어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스님은 대답 대신 연부를 외우며 아낙네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기억해 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소리를 듣자 젊은 아낙네는 문득
정신이 돌아온 듯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설마 저 아이를 시주로 받으시려는 것은 아니시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정말 저 어린아이를 데려가려고 오신 건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세상 일은 부처님의 뜻입니다. 젊은 아낙네는 말을 잃은 채 놀란 얼굴로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젊은 아낙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안 됩니다. 저 불쌍한 것을 스님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주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하는 것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 돼요. 스님은 부처님께 바칠 종 때문에 어미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시려는 건가요? 그렇게 만든 종은 부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젊은 아낙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날은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절로 돌아온 스님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님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스님에게 어느 날 다시 부처님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정성껏 시주를 받아 어서 종을 만들도록 하라. 스님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였지만 부처님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종을 만들어야겠구나. 스님은 종을 만드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샘물을 끓이시오. 부처님께서 서둘러 종을 만들라고 하셨소. 스님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표정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요. 이번에는 꼭 훌륭한 종이 만들어질 것이요. 그리고 스님은 마을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스님은 젊은 아낙네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아니, 스님! 스님을 보고 아낙네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부처님이 한 집도 빠짐없이 시주를 받으라 하셔서 또 왔소. 젊은 아낙네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젊은 아낙네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스님, 무엇을 시주하라는 것입니까? 스님. 시주할 것이 없으면 나를 시주하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어찌 부처님의 뜻인가요? 그때 안에서 어린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스님은 말없이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가! 아가! 아낙네는 아이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도 멀어지는 엄마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스님은 절로 돌아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자식을 떠나보낸 불쌍한 어미를 보살펴 주십시오.
종을 만드는 곳에서는 쉬지 않고 불을 때 마침내 샘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법, 이별의 슬픔은 잠시일 뿐이지. 스님은 어린아이를 끓는 샘물 속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종이 완성되었습니다. 종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공왕이 말했습니다. 어서 종을 울려보시오. 스님 한 분이 천천히 종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한참 연부를 외운 뒤 종을 울렸습니다. 아, 그 소리는 신라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깊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성공이요. 정말 종소리가 아름답구려. 해공왕과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종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처럼 슬프게도 들렸습니다. 에밀레, 에밀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좁쌀 한 털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아주 가난했지요. 그래서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총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집을 떠나 식값 좀 구해오자.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신도 새로 삼아 둘러매고 먹을 것도 좀 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쌀독을 열었더니 이게 웬 거예요? 곡식이라고는 달랑 좁쌀 한 톨뿐인 거예요.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좁쌀 한 톨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제가 갖고 있는 건 이 좁쌀 한 톨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귀중한 거니까요. 이걸 잘 맡아두었다가 제가 내일 떠날 때 좀 주세요. 주막 주인은 좁쌀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별 싱거운 녀석을 다 받네. 이깟 좁쌀로 뭘 한다고. 그러고는 생각 없이 좁쌀을 휙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주인장, 제가 맡긴 좁쌀 한 톨 좀 돌려주세요. 주인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돌려줬습니다. 아, 그 좁쌀이요? 이런 어쩌나? 밤새 쥐란 놈이 홀라당 먹어버렸는데 내가 다른 걸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요?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좀 내놓으세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주었습니다. 총각은 쥐를 보따리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은 주인 안악에게 쥐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쥐밖에 없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쥐를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좀 주세요. 안악은 별 이상한 총각도 다 있네 생각하며 광에다 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밤새 그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안악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제 맡긴 그 쥐 좀 돌려주세요. 쥐요? 이를 어쩌죠? 우리 집 고양이가 그만 잡아먹었는데. 대신 다른 쥐를 잡아드릴게요. 그러자 총각이 펄펄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쥐가 어떤 쥐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었단 말입니까? 그 쥐가 없으면 내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내놓으세요. 안악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보따리에 고양이를 넣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총각이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는 이 고양이밖에 없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는요. 이걸 좀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떠날 때 좀 주세요.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다가 마구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말을 보고 활짝 놀라 발톱을 세우며 가르릉 거렸습니다. 말은 말대로 놀라 앞발을 들고 공중대다가 고양이를 그만 밟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다네. 내가 얼른 다른 고양이를 구해드리리다. 그러자 총각이 팔짝팔짝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고양이인데 밟아 죽였단 말입니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내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이미 죽은 고양이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말을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주막에 들러 말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묶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외양간에다가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말이 소를 보고 놀라서는 앞발을 치켜들고 힝 울어댔습니다. 소는 소대로 놀라 이리저리 날뛰다가 뿔로 말을 그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쪼르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디고 이로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저희 집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였습니다. 다른 말을 드릴 테니 그걸 갖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이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말이 죽었다고요? 아이고 다 귀찮아요. 싫어요. 다른 말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내 말을 죽인 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별 수 없이 소를 내주었지요. 총각은 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어느새 한양인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 거예요. 총각은 주막에 들러 소를 맡겼지요. 주인은 소를 자기네 집 소 옆에 잘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총각의 소를 자기네 소로 잘못 알고 장애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총각이 소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쩌나. 괜찮다면 저희 집 소를 대신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각이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꼭 내 소예요.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어쩌겠어요.
소를 찾으러 장에 가는 수밖에. 주인이 물어 소를 사간 것을 알아보니 바로 정승댁인 겁니다. 그날이 마침 정승댁 딸 생일이라 잔치에 쓰려고 사간 거지요. 총각은 곧장 정승댁으로 찾아가서 다짜고짜 소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나가라고 밀치고 총각은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그러다가 그만 몸싸움이 벌어졌지요. 때마침 정승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걸 보고 무슨 까닭인지 물었습니다.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정승이 말했습니다. 내 사정은 잘 알겠다만 이미 먹은 소를 어쩌란 말이냐. 총각은 딱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주십시오. 정승은 기가 탁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내 딸을 달라는 말이냐? 정승은 허허허 헛웃음을 지으며 찬찬히 총각을 뜯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옷차림은 볼품없지만 말하는 폼이 야무지고 두 눈은 총명한 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였어요. 정승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좀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게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바로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되고 소가 각시가 된 이야기였죠. 어떠세요? 그럴듯하지요?